제152화 기산주둔 제1장. 한편 장압이 죽었는데도 이를 모른 채 뒤쫓아온 위군 병사들은 길이 막힌 것을 보고 장압이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급히 말머리를 돌려 퇴각하려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제갈 승상께서 여기 계시다. 위군 병사들이 쳐다보니 제갈량이 불빛 사이에 서서 군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오늘 사냥에서 말을 쏘고 싶었지만 잘못 맞추어 노루를 잡고 말았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각자 안심하고 돌아가서 중달에게 전하거라. 조만간 내 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제갈량이 비유한 말은 사마이이고 노루는 장압이었다. 위군 병사들은 돌아가 사마이에게 앞서 일어났던 일을 보고했다. 사마이는 준의 장압이 죽은 것을 알자 크게 슬퍼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준이가 죽은 것은 내 잘못이다. 그리고는 군사를 거두어 낙양으로 돌아갔다. 위나라 국주는 장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 뒤 그 시신을 거둬 후하게 장사 지내주라고 사람들에게 명했다. 한편 한중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후주를 뵈러 성도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도호 이엄이 그보다 먼저 후주에게 가서 거짓으로 상주했다. 도호란 변경의 이민족들을 맡아 다스리는 벼슬 이름이다. 신이 군량을 준비하여 승상의 군영에 보내려던 참인데 승상이 무슨 연고로 갑자기 회군하였는지 모르겠나이다. 후주는 이엄의 말을 듣자 상서 비위로 하여금 한중에 있는 제갈량을 만나 회군하는 이유를 묻게 했다. 비위는 한중에 도착하자 후주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제갈량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엄이 위급을 고하는 서신을 보내 오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서천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기에 회군한 것인데 그게 무슨 소리요? 비위가 말했다. 이엄이 군량을 준비하였는데 승상께서 까닭없이 회군하였다고 하려니 황제께서 진상을 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경로한 제갈량은 사람을 시켜 진상을 조사시켰다. 그랬더니 실상은 군량을 기한 내에 마련하지 못한 이엄이 승상에게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편지를 보내 회군토록 하고 한편으로는 황제께 거짓으로 상주하여 자신의 어무를 숨기려 한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제갈량은 크게 노했다. 필부놈이 제 한몸 위하자고 국가대사를 그르쳤구나.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그를 잡아다 목베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비위가 말렸다. 이엄은 선제께서 탁구하신 신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잠시 용서해 주시지요. 이엄이 유비가 죽기 전 후주를 부탁한 탁고 신하의 하나였음은 사실이므로 제갈량은 비위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비위는 사건의 진상을 표문으로 후주께 알렸다. 표문을 읽어본 후주는 와락성을 내며 이엄을 끌어다가 목배라고 무사들에게 외쳤다. 그러자 참군 장관이 반열에서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이엄은 선제께서 탁고의 중임을 맡긴 신하이옵니다. 바라건대 너그러이 용서해 주소서. 후주도 그 말을 듣고서는 함부로 이엄의 목을 벨 수 없었다. 그래서 장관의 말에 따라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이엄의 관직을 삭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한 뒤 제동군의 귀양을 보내 조용히 살게 했다. 성도로 돌아온 제갈량은 이엄의 아들 이풍을 장사로 발탁하고 말먹이 풀을 쌓고 군량을 비축하는 한편 진법을 강론하고 군사를 논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장병들을 돌보면서 3년 후에 출정하기로 했다. 동천과 서천의 백성들과 군사는 모두 그 은덕을 칭송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때는 건흥 12년 봄 2월이었다. 제갈량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께 아뢰었다. 신이 군사를 돌본 지 어언 3년이 지났사옵니다. 군량과 말먹이 풀은 풍족하고 병장기도 완비되었으며 인마는 웅장하니 이만하면 능히 위나라를 정벌할 수 있나이다. 이번에 간사한 무리를 쓸어내어 중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맹세코 폐하를 뵙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천하는 솥발처럼 셋이 맞서 대립하고 있어 오나라도 위나라도 쳐들어온 일이 없는데 상부께선 어찌하여 태평세월을 누리려 들지 않습니까? 후주가 그렇게 말리자 제갈량이 차분히 말했다. 선제께서 신에게 남기신 사명 때문이옵니다. 신은 신의 인격과 학식을 알아주고 대우하여 주신 선제의 은혜를 입은 일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에도 위나라를 정벌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나이다. 폐하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 바쳐 중원을 회복하고 한나라 왕실을 중흥시키는 것이 신의 소원이옵니다. 제갈량이 말을 마치자 반열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승상께서 군사를 일으키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람들이 보니
그는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태사초주였다. 제2장. 후주가 까닭을 물으니 천문에 밝은 초주가 아뢰었다. 신은 지금 사천대를 관장하고 있사오니 폐하께 기륭화 복을 아뢰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사천대란 천문대와 같은 뜻이다. 후주가 관심을 보이자 초주가 말으리었다. 근자의 수만 마리의 새떼가 남쪽에서 날아와 한수에 떨어져 죽었는데 이는 상서롭지 못한 징조이옵니다. 또 신이 천문을 보니 규성이 태백성의 영역을 범하고 왕성한 기운이 북쪽에 있는지라 위나라를 치는 것은 이롭지 못하옵니다. 또한 성도의 백성들은 모두 잣나무가 밤에 오는 것을 들었다고 하옵니다. 이처럼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사오니 승상께서는 삼가 지키고 함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초주를 나무랐다. 선제로부터 탁고의 중임을 받은 나로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식의 허망한 이야기로 국가대사를 폐하려 든단 말이오. 그리고는 담당관에게 명하여 소열왕제, 곧 유비의 묘당의 소 양돼지의 3가지 고기를 모두 올리는 태레의 큰 제사를 차리게 한 뒤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고했다. 신제갈량은 5번이나 기산으로 나갔으나 아직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가볍지 아니하옵니다. 이제 신은 다시 한번 군사를 거느리고 기산으로 나아가나이다. 맹세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 바쳐 한나라의 역적을 섬멸하고 중원을 회복하겠사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다하여 나란 일에 이바지할 것이오며 이 일은 제가 죽은 뒤에나 멈출 것이옵니다. 제사를 마친 제갈량은 후주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다음 밤낮 없이 말을 달려 한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출정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려는데 병사 하나가 아래입니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병석에 있던 관흥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갈량은 목 놓아 울다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지난번 장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쓰러졌는데 이번에 또다시 쓰러진 것이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깨어난 그에게 장수들이 이제 그만 마음을 풀라고 위로하자 제갈량은 탄식했다. 참으로 가련하다. 충의로운 사람에게 하늘이 긴 수명을 주지 아니하니 이번 출정에 또 한 명의 대장을 잃었구나. 반응의 죽음을 두고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살고 죽음 인생에 이칠하지만 하루살이 비슷이 허무하구나. 남는 것은 충요의 절개뿐이니 소나무의 오랜 삶 필요한 걸까. 이번 출정의 서곡은 관흥의 부음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제갈량은 촉군 34만을 이끌고 5길로 나눠 출정길에 올랐다. 먼저 선봉장으로 삼은 강희와 위원에게는 둘 다 기산으로 나아가 집결하고 이회에게는 야곡길 어귀의 군량과 말먹이 풀을 운반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 무렵 위나라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파우물에서 푸른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여 연호를 청룡 원년으로 고쳤으므로 이때는 청룡 2년 봄 2월에 해당한다. 측근 신하가 위나라 국주에게 아뢰었다. 변방의 관하에서 급보가 날아왔사옵니다. 촉군 30여만이 5길로 나누어 다시 기산으로 나오고 있다 하옵니다. 이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조에는 급히 사마이를 불러들였다. 총나라가 한 3년 잠잠한가 싶더니 이제 또 제갈량이 기산으로 나온다는구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조예의 걱정과 달리 사마이는 천연덕스러웠다. 신이 밤에 천문을 본즉 중원의 왕성한 기운이 성하고 규성이 태백성을 범하였으니 이는 총나라에 불리한 조짐이옵니다. 이제 공명이 자기 재주와 꾀만 믿고 하늘의 뜻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지만 이는 패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신은 폐하의 홍복에 의지하여 가서 저들을 마땅히 무찌를 것이옵니다. 다만 4사람을 청구하오니 이들을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경이 천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요? 하후연의 4아들이옵니다. 하후연의 4아들? 예, 하후연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 이름은 패, 자는 중권이고 셋째 아들 이름은 위, 자는 계권이며 넷째 아들 이름은 해, 자는 아권이고 다섯째 아들 이름은 화, 자는 의권이옵니다. 이 가운데 하후패와 하후위 2사람은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하고 하후해와 하후와 2사람은 육도삼약의 병법을 통달하였사옵니다. 이 4사람은 늘 부친의 원수를 갖고 싶어 하옵니다. 이제 신이 하후패와 하후위를 좌우 선봉장으로 삼고 하후해와 하후와를 행군사마로 삼아 함께 토론하고 계획을 짜서 촉군을 물리치려 하나이다. 그러나 조예는 불안한 낯빛을 보이며 물었다.
지난번 부마 하후무는 군사작전을 그르쳐 허다한 인마를 잃고 부끄러운 나머지 아직도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 이 네 사람 또한 하후무와 같은 부류는 아니오? 아니옵니다. 그들은 하우무에 비할 사람들이 아니옵니다. 좋소. 그럼 그리하시오. 이에 조회는 사마이의 청을 받아들인 뒤 사마이를 대도독으로 삼아 모든 장병을 그 재능에 따라 재량껏 등용하는 권한을 임하고 각 처의 병마 모두 그의 지휘를 따르도록 했다. 어명을 받은 사마이가 조정을 물러나려는데 조회가 손수 쓴 조서를 내리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경이 위수의 강변에 이르거든 마땅히 벽을 견고히 쌓아 굳게 지키며 절대 그들과 교전하지 말라. 촉구는 뜻을 이루지 못하면 틀림없이 물러나는 척 유인할 것이니 경은 조심하면서 뒤쫓지 말라. 저들의 군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스스로 달아나게 될 것이니 바로 그때 빈틈을 노려 공격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군마가 피로에 지치는 고생도면할 것이니 이보다 좋은 계책이 어디 있겠는가. 사마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조서를 받은 뒤 그날로 낙양을 떠나 장안에 도착했다. 각 처의 군마를 거두어 모으니 모두 40만이었다. 이들을 위수강변으로 이끌고 가 군영을 세운 다음 다시 군사오만을 징발하여 위수의 배다리 9개를 놓았다. 그리고 선봉장 하후패와 하후이에게 위수를 건너가 군영을 세우라는 영을 내렸다. 또한 본영 뒤쪽의 동쪽 들판에 성을 하나 만들어 유사시에 대비토록 했다. 이처럼 사마이가 장수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래입니다. 하고 들어와서 보고했다. 곽 장군과 손 장군이 오셨습니다. 사마이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자 곽해가 솔레와 함께 들어와서 인사를 마친 다음 말했다. 지금 촉구는 모두 기산에 있는데 그들이 위수를 건너 들판으로 나온 뒤 북쪽 산으로 연결하고 농서로 통하는 길을 끊는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사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다. 그대들은 농서의 군마를 이끌고 북원으로 가 군영을 세우도록 하라.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게 쌓은 뒤 활동을 멈추고 움직이지 말라. 그리하여 저들의 군량이 바닥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라. 명을 받은 곽해와 솔레는 군사를 이끌고 군영을 세우기 위해 북원으로 향했다. 제3장 한편 기산으로 나온 제갈량은 전후 저우 중앙 5곳에 큰 군영을 세웠다. 또 야곡에서 검각에 이르는 길에도 큰 군영을 14개나 잇따라 세워 군마를 나누어 주둔시키고 지구전에 대비토록 했다. 그리고 날마다 병사들을 시켜 순찰을 돌게 했는데 하루는 순찰을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서 알렸다. 곽해와 솔레가 농서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원에 군영을 세웠습니다. 이에 제갈량이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위군이 북원에 군영을 세운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취하여 농서로 통하는 길을 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 이제 북원을 치는 척하면서 위수강변을 몰래 점령할 것이니 그대들은 나무를 묶어 뗏목을 100여 척 만들라. 그 위에 마른 풀을 싣고 물에 익숙한 군사 5,000명을 태우라. 내가 한밤에 북원을 공격하면 사마이는 반드시 병력을 이끌고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나는 후군이 먼저 강을 건너도록 하겠다. 그러면 뗏목에 탄 군사는 상륙하지 말고 강물을 따라 그대로 내려가서 배다리를 불살라버리고 적의 후방을 치라. 나도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앞쪽 군영의 영문을 취하리라. 그렇게 하여 위수 남쪽만 얻게 되면 아군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에 장수들은 제갈량이 명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부산한 움직임을 포착한 위군 척후병들이 사마이에게 알렸다. 이에 사마이가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공명이 이같이 일을 벌이는 데는 필시 숨겨진 계책이 있을 것이다. 그는 북원을 취하는 척 물길을 따라 내려와 배다리를 불살라 후방을 교란하면서 사실은 전방을 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는 하후패와 하후이에게 영을 내렸다. 너희들은 북원 쪽에서 함성이 들려오거든 군사를 이끌고 위수남 쪽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촉군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오거든 공격하라. 이어 장호와 악침에게 명했다. 너희들은 활잡이 쇠뇌잡이 2,000명을 이끌고 위수의 배다리 북쪽 기슭에 숨어 있으라. 그러다가 촉군이 뗏목을 타고 내려오면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라. 결코 배다리에 접근하게 놔둬서는 아니 된다. 사마이는 다시 곽해와 솔레에게도 명령을 전했다. 공명이 북원에 오면 위수를 몰래 건너려 들 것이다. 그대들이 새로 세운 군영은 인마가 적을 것이니 모두 길 중간쯤에 나와 숨어 있으라. 오후에 촉군이 물을 건너면 황혼 무렵에 틀림없이 공격해 올 것이다.
그때 패한 척하고 달아나면 촉군이 쫓아올 것이니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라. 나는 수륙향 쪽으로 진군하겠다. 만일 몰려오는 촉군의 숫자가 엄청나거든 그때는 내 지휘를 받아 공격하라. 이처럼 각처에 명령을 내린 사마이는 다시 자신의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를 불러 분부했다. 너희들은 군사를 이끌고 전방 군영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서 도우라. 그리고 사마의 자신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북원을 구원하러 갔다. 이 시각 제갈량은 제갈량대로 적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위원과 마대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위수를 건너가 북원을 치라 지시했고 오반과 오이에게는 뗏목에 군사를 태워 배다리를 불사르러 가라고 지시했다. 위수강변에 세워진 사마이의 본영에 대한 총공세는 세 부대로 나누었는데 앞부대는 왕평과 장이가 맡고 중간부대는 강희와 마충이, 뒷부대는 유하와 장익이 맡았다. 이날 오시를 기해 본영을 떠난 임마는 모두 위수를 건넌 뒤 전투대형을 갖추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먼저 떠난 위원과 마대가 북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위군의 척후병이 위원과 마대의 도착을 알리자 솔레는 즉시 군영을 버리고 달아났다. 위원은 적에게 대비책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급히 군사를 물리려는데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울렸다. 왼쪽에서 사마이가 이끄는 군사가, 오른쪽에서 곽해가 이끄는 군사가 쏟아져 나와 양쪽에서 협공해왔다. 위원과 마대는 있는 힘을 다해 뚫고 나왔지만 촉군의 태반은 강물에 빠져 죽고 나머지 무리는 달아날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이의 군사가 달려와 이들 패잔병을 구해내고 강을 건너가 적을 막았다. 오반이 군사의 절반을 뗏목에 태우고 배다리를 불사르러 내려갔지만 강기슭에 있던 장호와 악침의 군사가 화살을 마구 쏘아대니 아무 가리개도 없는 뗏목 위의 촉군은 속수무책이었다. 화살에 맞은 오반이 강물로 떨어져 죽자 이를 본 나머지 병사들도 모두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달아나니 뗏목은 모조리 위군 차지가 되고 말았다. 한편 왕평과 장인은 북원에서 촉군이 패한 줄도 모르고 곧장 위군 군영에 이르니 때는 이경 무렵이었다. 사방에서 함성이 들려오자 왕평이 장이에게 말했다. 마대와 위원의 군사가 북원을 치러 갔으나 아직 승패를 모루. 위수 남쪽의 군영이 이제 코앞인데 어찌 위군 병사가 한 사람도 아니 보이요. 아무래도 사마이가 미리 알고 대비한 것 아니오. 우선 배다리가 불타는지 살펴본 연후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두 사람이 군말을 멈추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아래입니다. 하고 전령이 달려와서 보고했다. 군말을 돌리라는 승상의 명이시오. 북원을 치러 간 군사도 배다리를 불태우러 간 군사도 모두 패하였다고 합니다. 왕평과 장인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돌리려는데 뒤쪽으로 돌아들어오고 있던 위군이 한 차례 포성을 울리며 달려들었다. 그들이 지른 불길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왕평과 장인은 군사를 이끌고 그들과 맞붙어 한바탕 혼전을 벌였다. 왕평과 장의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포위망을 뚫고 나갔지만 촉군 병사는 태반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기산 본영으로 후퇴한 제갈량이 패잔병을 수습해보니 이번 싸움에서 잃은 병사는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아, 하늘이 위나라를 돕는단 말인가. 제갈량은 마음으로 근심하고 번민했다. 그때 비위가 성도에서 승상을 찾아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이에 제갈량이 불러들였다. 안으로 들어온 비위가 인사를 마치자 제갈량이 먼저 물었다. 내게 서신이 한 통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공이 오나라로 가서 전해줄 수 있겠소. 승상의 명을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비위가 기꺼이 승낙하자 제갈량은 즉시 그를 다듬어 비위에게 주고 오나라로 떠나보냈다. 제4장 비위는 오나라의 수도인 건업에 도착하자 대궐로 들어가 오나라 국주 손권을 배운 뒤에 제갈량의 편지를 바쳤다. 손권이 읽어보니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나라 황실이 불행하여 군주의 계통을 잃고 역적 조씨가 보위를 찬탈하여 그 해독이 널리 퍼진 채 지금에 이르렀나이다. 저는 소열 황제로부터 탁고의 중책을 받은 몸이오니 어찌 힘과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대군이 기산에 집결하여 싸우니 미친 역적들은 곧 위수에서 멸망할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동맹의 의리에 유념하시고 장수들에게 북벌을 명하시어 함께 중언을 취하시고 천하를 같이 나누소서. 근로는 다 아뢰지 못하오나 총명하신 폐하께서 굽어 살피시기를 바라나이다. 편지를 읽고 난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비위에게 말했다. 짐도 오래전부터 군사를 일으키고 싶었으나 아직까지 공명과 힘을 합칠 기회를 얻지 못하였소.
이제 이 같은 공명의 서신이 도착하였으니 진도국 군사를 일으켜 거소문으로 들어가서 위나라의 신성을 취하겠소. 또한 육손과 제갈근 등에게 강화와 명구의 군사를 주둔시켜 양양을 치하라는 영을 내리고 손소와 장승 등에게도 광릉으로 출병하여 해양을 비롯한 여러 곳을 치하라는 영을 내리겠소. 이렇게 세 길로 나아갈 아군은 30만으로 모두 기일에 맞춰 일제히 출정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비위는 엎드려 절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참으로 그리만 해주신다면 중원은 머지않아 절로 무너질 것이옵니다. 손권은 잔치를 베풀어 비위를 대접해 주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손권이 물었다. 승상의 군 중에서는 적군을 격파할 때 누구를 앞세우시오? 위원이옵니다. 비위의 대답에 손권은 크게 웃었다. 그 사람은 용맹이 넘치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오. 만일 공명이 죽는 날이면 틀림없이 화근이 될 터인데 공명은 어찌 그것을 모른단 말이오? 폐하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이제 신이 돌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공명에게 전하겠나이다. 그 뒤 비위는 손권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기산으로 돌아가서 제갈량을 만났다. 오나라 국주 손권은 30만 대군을 일으켜 세길로 진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가를 타고 친히 정벌전에 나설 모양입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비위에게 물었다. 오나라 국주가 따로 한 말은 없었소. 있었습니다. 위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비위가 위원을 평한 손권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 제갈량은 찬탄했다. 참으로 총명한 군주요. 나도 위원의 사람됨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용맹이 아까워 그대로 쓰고 있었을 따름이요. 그러시다면 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게도 생각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오. 비위는 제갈량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성도로 돌아갔다. 제갈량이 여러 장수와 진격의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사 하나가 아뢰입니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위나라 장수 한 명이 투항하였습니다. 제갈량이 불러들여 물으니 그 장수가 대답했다. 저는 위나라 편장 정문입니다. 근자의 진랑과 함께 인마를 이끌며 사마이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마이가 사사로 온정에 치우쳐 진랑만 전장군으로 삼고 저는 한낱 초계처럼 깔보니 분한 마음에 승상께 투항하러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병사가 아뢰입니다. 하고 들어와서 구했다. 위나라 장수 진랑이 군사를 이끌고 군영 밖에 와서 정문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갈량이 정문에게 물었다. 저 사람과 내 무예를 비교하면 어떠하냐? 정문이 대답했다. 제가 낫지요. 그자의 목을 당장 베어 보이겠습니다. 그래. 만일 내가 먼저 진랑의 목을 벤다면 나도 너를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정문은 흔쾌히 말을 타고 군영을 나가 진랑과 싸움을 벌였다. 제갈량도 몸소 군영을 나가 그 싸움을 구경했다. 진랑이 창을 꼬나들고 큰 소리로 욕했다. 역정놈이 내 싸움 말을 훔쳐 탔구나. 어서 내놓아라. 그러더니 곧장 정문에게로 달려들었다. 정문도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맞붙었으나 단 일합에 진랑을 베어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이를 본 위군이 뿔뿔이 달아났다. 정문은 진랑의 수급을 들고 군영으로 들어왔다. 분막 안으로 돌아온 제갈량이 자리에 앉더니 정문을 불러들였다. 이윽고 정문이 안으로 들어오자 제갈량은 버럭 성을 내며 좌우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저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그러자 정문이 말했다. 소장은 죄가 없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죄가 없다고. 나는 전부터 진랑을 알고 있었느니라. 내가 지금 목을 벤 자는 진랑이 아닌데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는 것이냐. 그러자 정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실토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자는 진랑이 아니라 그의 아우 진명입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사마이가 너를 거짓 투항시켜 무슨 일을 꾸며보려 하였던 모양이나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면 내 목을 베리라. 정문은 어쩔 수 없이 거짓 투항한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자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목숨을 구하고 싶거든 서신을 한 통 써서 사마이가 우리 군영을 직접 공격하러 오게 만들라.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주리라. 만일 사마이를 사로잡으면 그 또한 너의 공인이 마땅히 너를 중용하겠다. 정문은 어쩔 수 없이 서신을 한 통 써서 제갈량에게 바쳤다. 그러자 제갈량은 일단 정문을 가두어 두도록 했다. 이를 보고 있던 번건이 궁금한 듯 물었다. 승상께서는 전에 진랑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 진랑을 보았겠나.
그럼 정문이 거짓 항복한 것을 어찌하셨는지요? 사마이는 사람을 가벼이 쓰는 사람이 아니다. 만일 진랑을 전장군으로 삼았다면 반드시 무예가 뛰어날 것이다. 그런데 방금 정문과 말을 엇갈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단 일합에 죽임을 당하고 말더군. 진랑이 아닌 것이다. 그 점을 보고 나는 정문의 항복도 거짓임을 알았다. 제갈량의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갈량은 말솜씨가 뛰어난 군사를 하나 골라 뒤에 대고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명을 받은 군사는 정문이 써준 서신을 가지고 위군 군영을 찾아가서 사마이와 만나기를 청했다. 사마이가 불러들여 그 서신을 읽고 나더니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본래 중원 출신인데 어쩌다 총나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정문과 저는 동양입니다. 이번에 정문이 진랑의 목을 베는 공을 세우매 공명은 그를 선봉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정문은 중마고우인 저를 특별히 불러 서신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내일 저녁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낼 터이니 도둑께서 친히 대군을 이끌고 군영을 습격하시면 정문이 내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마이는 혹 계책인가 싶어 되풀이 따져묻고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틀림없는 정문의 필체로 거짓된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그 군사에게 술과 음식을 내주며 분부했다. 오늘 밤 이경에 내가 직접 군영을 공격하러 가겠다. 이번 대사가 성공한다면 내 너를 반드시 중용하리라. 군사는 작별 인사를 드리고 촉군 본령으로 돌아가 제갈량에게 위군 군영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그러자 제갈량은 칼을 짚고 북두칠성의 별자리 모양을 따라 걸으며 기원한 뒤에 왕평과 장의를 불러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마충과 마대도 불러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영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을 불러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리고 제갈량 자신은 수십 명을 이끌고 높은 산 위에 올라앉아 묵군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